안녕하세요. 보드카 처먹은 역사강의 포청왕입니다. 한국이 도입할 뻔한 무기 10가지 11편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랜스 미사일입니다. 냉전기에 미군 같은 경우에는 소련의 기갑 웨이브를 막으려고 전술핵 무기를 투하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전술핵 무기는 피해 범위가 생각보다 넓지가 않아요. 그래서 적 지상군에게 정확한 피해를 주려면 최대한 정확하게 때려줘야 됐었어요. 하지만 비행기로 떨궈주기에는 좀 위험 부담이 커가지고 전술 탄도탄을 이용하기로 했는데요. 당시 보유하고 있던 어네스트 존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도 짧고 무유도여가지고 문제가 많았고요. 이후에 나온 서전트 탄도탄은 사거리는 길었지만 신뢰성이 너무나도 막장이었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에 개발한 물건이 바로 랜스 지대지 미사일이었죠. 사거리는 120km라 가지고 딱 전술 탄도탄으로 쓸만했고요. 여기에는 일반 핵탄두가 아니라 중성자탄이 탑재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폭발력은 좀 줄이고 투과력이 좋은 중성자의 방출량을 극대화한 그런 핵탄두인데요. 중성자의 투과력이 좋다 보니까 기갑 장비들은 그대로 두고 그 안에 있는 승무원들만 싸그리 다 녹여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없어진 기갑 장비들은 이제부터 이 전차는 제 겁니다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장점들 때문에 미군에 우르르 배치가 되었는데요. 주한미군에도 배치가 되었었습니다 당시. 근데 대규모 기갑부대의 위협에 시달리던 거는 당시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였어요. 북한은 1960년대와 70년대를 관통하면서 2000대 이상의 전차들을 갖다 도입해가지고 한국을 위협했죠. 그래서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한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각종 멤버십 전용 영상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랜스 미사일을 공유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러나 미국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아니 당연한 게 핵탄두를 공유해달라는 프로그램도 아니었고 핵을 갖다가 한국군 소유로 달라는 요구였으니까요. 게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랜스 미사일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뿌려지자 주변국들이 막 미국 미쳤냐 이러면서 항의까지 해가지고 미국이 굉장히 난처한 입장이 되었어요. 한국은 좀 한 발 물러서가지고 재래식 탄두 버전이어도 좋으니까 랜스 미사일을 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미국은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어쩔 수 없이 자체적인 핵무장과 자체적인 미사일 개발에 몰두를 할 수밖에 없었죠. 두 번째, XK-10 기관단총입니다. 한국군의 권총탄을 쓰는 기관단총 라인업이 굉장히 부실하다는 것을 느낀 S&T 같은 경우에는 권총탄 쓰는 기관단총인 XK-9을 갖다 개발해서 제시를 해봤는데요. 한국군은 특수부대용으로는 그냥 K7이나 다른 제대로 된 외산 기관단총을 쓰면 된다는 입장이었고 한국군의 전차병 같은 경우에는 그냥 K5 권총이 훨씬 편했으니까 별로 필요성을 느끼진 못했죠. 그래서 S&T에서는 XK9의 길이를 더 줄여놔가지고 휴대가 완전 간편해진 그런 물건을 개발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XK10이라는 물건입니다. 굉장히 컴팩트한 모델이었어요. 문제는 한국군 같은 경우는 진짜로 권총탄 쓰는 국산 기관단총에는 관심이 1도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XK-10도 채택되지 못했고 이 K-10이라는 국산 무기 형식 명칭은 K9 자주포에 탄약을 공급해주는 K-10 탄약 공급차한테 돌아갈 수가 있었죠. 세 번째, 비젤2 장갑차입니다. 1970년대 독일은 공수부대에서 쓸 소형 장갑차를 하나 개발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비젤 장갑차였습니다. 엄청나게 작고 가벼운 차체에다가 굉장히 좋은 디젤 엔진을 갖다가 물려놔가지고 최고 속도는 무려 시속 80km를 자랑했고요. 험지 주파력도 어마어마했죠. 무게가 3톤이 채 안 되다 보니까 시스텔리온 같은 대형 헬기에는 내부에 2대가 장비가 되고 또 외부에 슬링으로 한 대 장비해가지고 총 3대를 갖다가 수송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일반적인 중형급 기동 헬기들도 한 대를 외부에 슬링해가지고 이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부는 좁아 터져가지고 인원이 그다지 많이 탑승을 하진 못하는데요. 대신에 그래도 소총탄이라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방어력은 갖췄고 대전차 미사일이나 기관포 같은 중무장들을 갖다가 운영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경무장으로 투입이 되어야 되는 강습보병들한테는 축복과 같은 일이었죠. 이것을 개량한 모델이 비젤2입니다. 무게가 4톤까지 늘어났는데 그만큼 엔진도 좋은 걸 달아줘가지고 기동성은 오히려 더 좋아졌고요. 크기가 커졌다 보니까 120mm 박격포 같은 곡사화기의 반동까지도 감당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훨씬 더 다목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2017년 한국군도 군을 기동화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공수사단을 창설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수장갑차를 도입하려고 했는데요. 이때 로템에서 비젤2 장갑차를 개량한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다른 업체의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새로 개발을 해야 된다는 리스크가 있는데 이거는 기존 물건을 개량해가지고 생산한다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신속하게 개발이 되겠고 생산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빠른 전력화가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우선적으로 검토가 되어져 봤는데요. 정작 독일에서는 루바 장갑차라는 신형 공수장갑차를 개발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구형 모델을 기반으로 개발한 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결국 비젤2 장갑차 도입 사업은 무산되게 되었죠. 네 번째, K255 탄약수송 장갑차입니다.
1980년대 한국군은 M109A2 팔라딘 자주포를 K55라는 이름으로 무려 1200문을 라이센스 생산해서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한국군이 이렇게 많은 자주포들을 갖다가 운영을 해본 결과 느낀 것은 단순히 포만 이렇게 많다고 장땡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K55들을 갖다가 따라다니면서 안정적으로 포탄을 공급해 줄 수 있는 탄약 수송 장갑차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뭐 두돈반으로 하면 안 되냐고 하실 분들이 있는데요. 물론 두돈반도 가능하고 원래 그렇게 쓰긴 하는데, 특히나 북한군의 화력이 시간당 수십만 발씩 쏟아질 거로 예상되던, 그리고 전시에는 대규모 북한의 특작 부대들이 후방으로 침투해가지고 게릴라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던 90년대 한국에서는 이 두돈반 가지고 탄약 수송해주기 굉장히 겁나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탄약 수송 장갑차 사업을 벌였는데요. 여기서 K25와 K66이 맞붙었습니다. K25는 K200 차체를 개량해서 만든 물건이고요. K66 같은 경우에는 K55의 차체를 개량해서 만든 탄약 수송 장갑차였죠. 일단 궤도식이니만큼 야지 기동성은 당연히 두돈반에 비할 바가 못 되죠. 훨씬 좋죠. 장갑도 최소한 적의 포탄이 공중 폭발했을 때 그 정도 견뎌내는 정도는 되고요. 적어도 소총탄은 막아줄 수가 있으니까 적의 특작 부대로부터 조금 더 안전해졌죠. K10처럼 무슨 뭐 로봇 암으로 자동으로 포탄을 찝어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그런 물건이 아니라 단순히 튼튼하기만 한 탄약 수송차였어요. 그래서 이러저러한 단점도 있고 그래서 그냥 K25는 치워버렸습니다. 다섯 번째, K66 탄약 수송 장갑차입니다. K25가 떨어졌으면 그럼 K66이 채택된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분들 많으실 텐데요. 군에서 일단 K66을 채택하고 보니까 이것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튼튼한 탄약 수송차 컨셉이었거든요. 거기다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방산 비리까지 터져가지고 결국 K66은 나가리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나중에 K10처럼 자동으로 탄약을 공급해주는 그런 탄약 수송 장갑차를 별도로 개발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K56이었습니다. 물론 K55 자체가 K9처럼 자동 장전식이 아니다 보니까 K10에 비해서는 탄약을 적재해주는 속도가 조금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대량으로 배치되고 있으니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여섯 번째, 209급 AIP형 잠수함입니다. 한국 해군은 독일의 209급 잠수함을 면허 생산해가지고 총 9척을 도입함으로써 장보고 원급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해군은 잠수함 전력을 최종적으로는 18척 이상 생산을 해가지고 잠수함대를 구축할 계획을 이미 세운 상태였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9척 이상의 잠수함들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외환위기로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1999년부터 장보고 2차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여기서 대우조선해양이 독일의 HDW랑 손을 잡고 209급 AIP형 잠수함을 제안했습니다. 기존의 209급에서 체급을 200톤 정도 키운 209급 1400형 선체에다가 공기부료 추진 장치인 연료전지형 AIP를 갖다가 장착한 그런 잠수함인데요. 기존의 재래식 잠수함은 디젤 엔진 돌려가지고 그걸로 배터리 충전해가지고 자망작전하는 그런 물건이었죠. 이 배터리 인고 나면 다시 디젤 엔진 돌려서 배터리를 충전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디젤 엔진은 당연히 흡기와 배기를 해야만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수면 가까이 올라와가지고 스노클링이라는 걸 해서 흡기와 배기를 진행해가지고 디젤 엔진 돌리든지 아니면 아예 부상해가지고 디젤 엔진 돌리든지 진행을 해야겠죠. 그러나 이때 잠수함은 가장 취약한 순간이 됩니다. 그런데 당시 209급 AIP형에 장착된 연료전지형 공기부료 추진 장비는 공기가 필요 없이 이미 갖춰진 화학물질들의 전기적인 작용으로 인해서 전력이 생산되는 연료전지 방식이라 가지고 부상하지 않고도 오랜 기간 자망작전을 할 수가 있었죠. 물론 이 연료전지가 엄청 고출력을 내는 건 아니라 가지고 불과 수노트 정도로 저속 항해를 해야 되지만 어차피 재래식 잠수함이라는 물건이 고속 항주를 염두에 두고 설계가 되는 물건은 아니고요. 또 저속으로 수노트 정도로 수일간 항해를 하면은 굉장히 조용하다 보니까 적진에 침투할 때 오히려 장점으로서 작용하죠. 1990년대 당시에는 독일의 212급 잠수함이 세계 최초로 연료전지형 AIP 추진 장치를 장착하고 나오면서 약간 AIP 추진 장치가 재래식 잠수함계의 필수템으로 급부상을 했던 때인데요. 당시 외환위기로 인해서 나라 살림이 거덜난 상황에서 제대로 된 AIP 추진 잠수함인 212급을 도입해온 것보다는 기존에 쓰고 있던 209급을 개량한 209 AIP형이 훨씬 더 저렴했으니까 이게 우선적으로 일단 검토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209급의 체급을 키웠다고 하지만 209 AIP형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좁아 터졌어요. 일단 늘어난 배수량이 전부 다 연료전지를 탑재하는 데 쓰여졌다 보니까 거주성은 그대로였습니다. 참고로 어느 정도로 209급의 거주성이 안 좋냐면요, 어뢰 발사관에 장전된 어뢰를 쏘고 나서 재장전하려면은 승조원 거주구역에 있는 침상을 갖다가 다 드러내버리고 탄약고에서 어뢰를 갖다 꺼내와가지고 이동을 시켜서 장전을 해줘야 될 정도였어요. 그래서 한국 해군은 209급의 단점을 여실히 경험하고 있던 터라 가지고 209급보다는 큰 체급의 잠수함을 원했죠. 그래서 209급 AIP형은 채택될 수가 없었습니다.
일곱 번째는 212급 잠수함입니다. 한국이 209급 AIP형을 차버리고 나서 좀 제대로 된 잠수함을 들여오자라고 한 것이 바로 212급 잠수함이었죠. 212급 같은 경우에는 독일이 세계 최초로 연료전지식 AIP를 갖다가 채택해가지고 만든 아주 선진적인 개념의 재래식 잠수함인데요. 기존에 사용하던 206급에 비해서 유선형으로 잘 빠진 선체 형태를 갖다가 채택해가지고 훨씬 더 고속 항주가 쉬워졌고 소음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게다가 X자형 방향타라는 아주 선진적인 물건이 장착되었죠. 기존의 10자형 방향타에 비해서 훨씬 더 항주 시의 소음이 줄어들고 회전 반경도 훨씬 줄어들어가지고 기동성도 좋아집니다. 여기에 잠대공 미사일을 갖다가 추후에 인티할 계획이어가지고 엄청나게 혁신적인 잠수함이었죠. 잠수함은 항공기한테 극도로 취약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유사시에 잠수함이 적의 항공기를 능동적으로 격추시킬 수도 있다는 한 줄기 희망까지 돌게 되었죠. 이 점은 당시에 나왔던 김경진 씨의 소설인 동해를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막 한국해군 212급이 무쌍 찍으면서 이 잠대공 미사일로 해상자위대 P3를 갖다 막 학살하고 그러죠. 그 정도로 당시 한국 밀덕들한테는 꿈의 잠수함이었고 한국군도 진지하게 도입을 검토했는데요. 사업 진행 도중에 독일에서 좀 더 신형인 214급 잠수함을 출시했습니다. 이거는 기존의 212급이 HY80강을 사용한 것에 비해서 훨씬 더 고장력강인 HY100강을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훨씬 더 자망 신도도 늘어났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214급이 손원일급으로서 채택이 되어졌습니다. 참고로 잠대공 미사일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해드리자면 독일은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도 잠대공 미사일을 배치시키지 못한 상황입니다. 일단 물속에서 물 밖의 표적을 지속적으로 탐지하고 추적해야 된다는 극단적인 어려움이 있죠. 수면의 일렁이는 충격파랑 파도로 탐지하는 방법이 있다곤 한데 그러려면 잠수함이 수면 근처까지 접근을 해야 돼요. 여기서부터가 이미 에바세바 삼진세바입니다. 잠수함은 수면에 얼쩡거리는 순간 제일 취약해져요. 따라서 잠대공 미사일은 밀덕들의 생각과는 달리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굉장히 낮은 요격 성공률을 염두에 두고 사용해야 되는 물건이라서 단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잠대공 미사일을 발사하는 순간 요격 성공 유무랑은 관계없이 나의 위치가 발각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곧장 대잠 로켓으로 반격타 맞고 격침당하는 결말이 기다리고 있겠죠. 여덟 번째, 한국형 경항모 사업입니다. 한국은 1990년대부터 김영삼급 항공모함을 필두로 항공모함을 보유하려고 그렇게 부단히 시도를 했었는데요. 정작 한국해군이 항공모함을 어떻게 써먹는 물건인지 전혀 모르다 보니까 저렇게 김영삼급 항공모함처럼 러시아제 키예프급 항공중순양함의 컨셉을 갖다 본따가지고 이상한 컨셉의 항공모함을 내놨을 정도로 노답이었고요. 호위함대도 부족하고 가장 중요한 필요성을 입증하는 데 실패해가지고 매번 사업이 좌초됐었습니다. 아니 쪼매난 한국해역에서 도대체 항공모함이 왜 필요한 건데? 그러나 한국해군은 항모에 대한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0년대 7기동 전단의 완성으로 항모를 호위할 수 있는 호위 세력이 충분해지자 다목적 수송함이라는 이름으로 항공모함 사업을 부활시켰는데요. 그것이 바로 한국형 경항모 사업입니다. 최대 만재 4만 톤 정도의 경항모를 목표로 했고요. 함재기로는 10여 대 정도의 F-35B형을 갖다가 탑재하고 다니려고 그랬는데요. 항모를 어떻게 어디에 써먹을 건지에 대해서 계획조차도 제대로 잡혀져 있지 않은 한국해군의 현실상 컨셉이 산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항모에다가 대형 수직 발사관인 KV-1S2를 달아가지고 탄도미사일을 달았으제. 아니 대체 항공모함이 탄도미사일이 왜 필요하냐고. 중무장하느라 함재기 운영도 제대로 안 됐고 대형 고가치 표적인데도 불구하고 전술적인 목적이나 써야 되는데 그마저도 제대로 투입을 못했다는 소련제 항공중순양함의 단점을 그대로 계승했어요. 결정적으로 항공모함의 필요성 자체를 입증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경항모 사업은 또다시 좌초되게 되었습니다. 아홉 번째, KCVX 사업입니다. 한국형 경항모 사업이 진행되던 도중에 국회에서는 도대체 쪼매난 경항모로 동북아에서 뭐 할 거냐며 좀 더 큰 7만 톤급의 정규 항공모함을 건조하라고 의결시켰죠. 물론 F-35B형 같은 경우에는 수직이 착륙 기능을 위해서 많은 기능들과 성능들을 갖다가 타협한 그런 기종이라서 F-35 계열 기중에선 가장 성능이 떨어지긴 합니다. 이마저도 경항모면은 몇 대 못 굴리죠. 그래서 7만 톤급 정규 항모를 요구했던 것인데요. 그래서 나온 것이 KCVX 사업입니다. 최대 60여 대 정도의 항공기들을 굴릴 수가 있었고요. 함재기들을 캐터펄트로 쏴주는 캐토바 형식의 이착함 방식이 채택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떨어지는 성능의 F-35B가 아니라 제대로 된 함재 전투기인 F-35C형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국산 함상 전투기인 KF-21N도 볼 수 있었겠고요. 지원기 전력도 쪼매난 조기경보 헬기가 아니라 제대로 된 조기경보기인 E2D형을 쓸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죠.
이 때문에 당시 공군에서 진행 중이던 조기경보기 2차 사업도 한국해군이 그걸 보고 나서 군침 싹 도노하고 있으니까 공군이 경악을 금치 못하는 그런 사태도 벌어졌었죠. 그리고 또 다시 아니 도대체 왜 항공모함에 자꾸 탄도미사일 달자는 거야 도대체. 그러나 항공모함 사업 자체가 필요성이 없던 관계로 KCVX 사업도 좌초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에는 항공모함이 필요가 없나? 여기에 대해서 다른 영상은 제가 별도로 만들어 놨으니까 띄워드릴 테니까 보고 오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10번째, 레믹스입니다. 한국군은 유사시에 해병대를 이용해가지고 북한에 상륙을 해줬어요. 그러면은 상륙 예정지에 있는 기뢰들을 갖다가 제거를 해야만 상륙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2000년대부터 소해기 도입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제대로 된 소해 장비를 끌면서 대량으로 기뢰들을 제거해주는 멀린이나 시스텔리온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일단 시오크의 소해기 버전을 갖다가 우선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이때 소해형 시오크는 AMCM이라고 불리는 차세대 기뢰 탐지 및 파괴 장비를 갖다가 세트로 개발을 해가지고 장착을 했을 계획이었는데요. 이 AMCM의 세트 구성품 중에서는 특이한 장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레믹스라는 장비인데요. 일단 시오크 내부에 회전식 30mm 장포신 기관포를 갖다가 장비를 합니다. 그리고 기뢰 탐색 장비들이 기뢰를 갖다가 탐지하려면은 기관포에 달린 레이저로 그 기뢰를 조준하고 탄환을 발사합니다. 이 탄환은 초공동탄이에요. 탄이 물에 착탄하면은 수많은 기포가 탄 주변에 생성되면서 마찰력을 최소화해 줍니다. 그래서 공기중을 가를 때랑 별반 차이 없이 빠른 속도와 사거리를 갖다가 자랑할 수가 있죠. 이러면은 물속 깊숙이 빠르게 파고들면서 기뢰를 갖다 건드려서 터트리는 방식이었고요. 문제는 이게 기술적인 난항이 부딪혀가지고 개발이 지지부진하더니만 결국은 취소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결국 한국군은 어떠한 기종도 채택하지 못한 채 소해기 도입 사업 자체가 좌초되어 버리고야 말았습니다. 다행히도 지금 현재는 마린원의 소해기 버전인 소해온이 지금 개발이 된 상태인데요. AMCM과 비슷한 세트 구성을 갖췄지만 레믹스는 개발이 실패한 상황이라 가지고 이게 빠진 모양새를 갖췄죠. 제가 자세히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 소해온이 소해헬기 치고는 그 능력치가 완벽하지가 않은 상당히 부족한 헬기인 건 맞습니다. 근데 소해 관련 헬기 자체가 아예 없던 한국 해군이니까 이 정도면은 뭐 아쉬운 대로 감지덕지하고 써야죠. 뭐 어쩌겠습니까? 잘 보셨나요? 다음 편도 제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